영화 속으로 일부까지 해봤고요. 이제 2부에 나왔던 대사들을 또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거는 그 이포의 수산시장에서 그 혜준 부부하고 설애의 두 번째 남편과 설애가 마주치죠. 그래서 거기서 뭐 만나서 불편한 인사를 나누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한이 그 얘기하죠. 뭐 원전이 뭐 불안하다는 얘기들은 사람들이 쉽게 하시는데 사실 뭐 완전하죠.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뭐 종사자로서 되게 불쾌하다, 불안하다는 네. 이런 말들이. 근데 옆에서 이제 그 혜준이 완전 안전하거든요. 사실 완전 안전하거든요. 이 말을 하죠. 그쵸. 네. 래퍼처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개그를 박찬욱이 되게 좋아해요. 그 예전에 네. 그 어디였지? 무슨 영화에서 친절한 금자씨였나? 거기서 자기가 써놓고 되게 혼자 낄낄대면서 좋아했다라는 대사가 가불은 불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거 좋아해. 아재 개그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사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찬욱 오늘부터 저는 불매하겠습니다. 네. 그 박찬욱 감독도 하는 이런 개그를 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본인이 요새 좀 그 말장난을 빈도로 좀 하시던데 카톡상에서 말장난 충분히 좋은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 네? 그런 말장난 하는 것들.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조롱의 재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쉽게 웃기려고 하는 시도는 좀. 그래 성이 없어서 성이 없는 개그의 대표 사례죠. 아하. 또 그걸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같은 재료도 소세지도 인류 요리사가 요리하면 파이님이 좋은 박찬욱 선생님처럼의 음식이 명성을 쌓으면 제가 개그를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네. 인정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완전 안전 요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게 본인도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말하는 게 포인트죠. 네. 그것도 그렇고 이 와이프의 이름이 안정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 아니어서 그 제일 초반부에 보면 그 이들의 그 집 신혼집은 아니죠. 이미 중학생 아들이 있으니까 그 기사 신문 기사에 난 와이프가 신문 기사에 난 그 기사 헤드라인에 보면 완전 안전 뭐 헤드라인으로 네, 일하는 엄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안정환이라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됐던 거예요. 안정환이 말하는 완전 안전 이거.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말 맛을 재밌게 네. 유상무 상무상 개그 이런 거.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개그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거 개그도 있지만 저는 원전에 대한 믿음이 어떤 안정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런 거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원전은 안전하다고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삶을. 네, 원전을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옆에 같이 못 살죠. 특히나 이런 이포 같은 곳은 뭐 사실 이제 실제 있는 도시로 만약에 비유를 해보자면 뭐 경주 이런 데일 텐데 경주에 원전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 경주에 사는 분들이 원전이 만약에 불안하다고 믿으면 그 동네는 못 살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믿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정환의 사랑에 대한 생각도 약간 원전을 그냥 안전하다고 믿는 것처럼 맞죠. 자신의 사랑도 완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거지 그 실제로 확인하면 좀 불안해지니까 굳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이런 자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다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원전처럼 그 이제 안전하다라고 한 것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몇 번은 꼭 잠자리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식의 계속 공식들을 만들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야 그 그러니까 장거리 부부라고 해야 되나? 주말 부부? 맞죠. 주말 부부들도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계속 그 자기 암시와 비슷하게 이런 어떤 공식들을 계속 지키기를 강권하죠. 그러니까 직업 의식이 사랑에도 투여가 되는 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의 어떤 불안함 또 허용되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루틴으로 꽉꽉 채워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참 원전이 사랑이랑 비슷한 게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또 그러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잘 활용만 하면 삶에 굉장히 이롭게 해주는 그렇죠. 존재인데 이거를 잘못 사용했다가는 스스로 붕괴돼 버리게 되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그렇죠. 근데 또 해주는 수사하듯이 또 사랑을 또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그래서 그 대사를 그 혜준이 했다는 게 정한이었나요? 혜준이 했죠. 맞장구 치는 거죠. 네. 그렇게 했다는 게 되게 또 그게 또 재미의 한 요소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또 프레임을 짜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그런 느낌? 정한에게 들으라고 나도 우리의 사랑은 지금 상당히 안전해. 맞아, 잘 지켜가고 있어. 느낌이죠. 약간 그 죄책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유의 떨림이 보이거든요. 이 대사에서. 그리고 자꾸 뭔가 자기가 그 자기의 원래 가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기 그쵸, 와이프는 그쵸. 자기의 자기가 좀 이런 불륜의 감정을 갖고 이래도 괜찮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또 시키죠. 그 장면에서는 특히. 네. 그런 면에서 약간 기도수와 요 안정환의 어떤 통하는 부분이 서로가 이제 그 배우자를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공무원이기도 하고 물론 혜준도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 씬에서 좀 재밌었던 게 설애가 예전에 그 걔랑 같이 데이트를 할 때 절에 갔을 때 코트에서 되게 주머니가 마른데 립밤이랑 막 티슈 같은 걸 뒤지지 않고 막 꺼내잖아요. 그쵸? 바로 꺼내는데 여기서는 와이프가 횟감을 만지고 손을 닦으려고 티슈를 찾는데 한참을 막 뒤져요. 그걸 또 설애가 또 묘한 눈빛으로 보는데 그 씬이 참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오히려 되게 같이 살고 안정적인 당신은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데 잠깐 본 설애란 여자는 나에 대해서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 바로 찾는 그 장면이 뒤에 또 산에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바로 또 쏙 해서 립밤을 바르고 이러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이런 디테일은 저는 못 봤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씬에서 좀 재밌는 부분은 일부와 완전히 달라진 설의 옷차림. 그런 것도 좀 재밌고 너무 힙거리 됐죠. 그것도 그 설의 어떤 생존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남자에 맞게, 남자에 맞게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본인을 이렇게 꾸밀 줄 아는 그런 게 결국 왜냐하면 이게 뭐 약간 안 좋게 비춰 볼 수도 있지만 그 여자의 삶을 남자한테 어떻게 한번 빨아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중국에 돌아가면 죽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설의 어떤 인생이 또 이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구슬프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울리는 복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남자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남편 캐릭터죠. 이모산? 이모신. 그때 명함 주는 것도 좀 그거 막 개그 이상한 거 하면서 삼행시 지어놨어요. 이름으로. 극혐 포인트 너무 많다, 진짜. 그 약간 청담동 주식 부자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사기꾼 느낌이 확 나는데 저는 약간 그 이모신의 맡았던 박용호 배우가 나왔는데 박용호 배우 참 좋거든요. 예전에 또 재밌는 연기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잘하시죠. 그 중에 이제 달콤살벌한 연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보면 저기 강짱 우리 최강희가 당시에 러블리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최강희병 그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캐릭터였거든요.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박영호 배우한테서 배우의 전작을 활용하는. 네네. 그렇군요. 자, 이 씬은 이렇게 얘기해봤고
그다음에 그 설애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한국에 가면 너네 산이 있다. 조상들을 모신 너의 이름으로 된 산이 있단가? 그죠? 그 산이 있다. 그 산을 꼭 찾아라. 뭐 이런 얘기. 호미산이죠. 호미산이죠 이름은. 거기에 그 산에 데려가서 유골을 같이 뿌려요. 그죠? 어머니의 유골을 모시고 살다가 거기서 좀 솔직한 속내들을 많이 드러내는 대사를 설애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가주시죠. 여기요. 네. 난 왜 그런 남자들하고만 결혼할까요? 혜준 씨처럼 바람직한 남자는 나랑 결혼해주지 않으니까. 얼굴 보고 말이라도 하려면 살인 사건 정도는 일어나야 하죠. 난 혜준 씨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어서 이포에 왔나 봐요.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잠도 못 자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해요. 그죠. 이 대사로 솔직히 완전 뜨겁게 사랑 고백을 해버리죠. 거기서는. 이 대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씬?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이 정확하게 그 설애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설의 인생의 어떤 서사들이 쭉 읽혀지는 한 번에 쭉 정리가 되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가장 좀 정상적인 남자였던 혜준과의 사랑에서도 그나마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어야지 혜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스스로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한 자기 운명에 대한 푸념이기도 한 것 같고 또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스스로도 도구로서 살 수밖에 없는 자기가 도구가 되어야만 하는 남자들만이 자기를 생존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경우가 없고 이런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만 이런 남자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접점이 생긴다라는 게 되게 슬픈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보면서 호미산에 갈 때 설애는 되게 풀 작장을 하고 있지만 혜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하다가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뭔가 시야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가요. 네, 맞아요. 안 맞죠. 설애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도 그거를 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되게 이질적인 느낌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애가 또 이걸 고백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그 조명 때문에 계속 혜준이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표정을 막 이렇게 하고 제대로 보고 싶은데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중적인 게 진실을 말하는데도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계속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계속 흐린 것들을 바로 보기 위해서 안약을 넣었는데 똑바로 보지 못했고 이번에는 오히려 그 진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순간에도 빛 때문에 확실히 보지 못했던 그런 씬이었죠. 네, 그래서 정말 이 혜준과 이 설애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닌가라는 진심, 이 둘의 진심이 이 둘의 본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되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애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사실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좀 아프더라고요, 그 장면이. 많이 아프죠. 네.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그 서투른 말로 어려운 문장이잖아요, 이것도. 네. 또 나랑은 결혼해주지 않으니까 이 말을 자기 스스로 말한다게 하는 게 얼마나 씁쓸할까요? 그럼에도 말해야겠다라고 하고 싶으니까 먹고. 해야 되니까. 그 장면이 참 그 설애가 참 슬퍼 보였어요. 결국에는 2명의 남자를 살해한 살인자지만 저 구슬픈 운명 어찌하냐 이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호미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설애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신이 한국인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설애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뿌리가 한국에 있는 것처럼 호미산이 약간 그 설애의 뿌리를 얘기하는 그거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설애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정상적인 사랑을 하면서 너무나 또 이쁘기도 하니까 얼마나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호미산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인생이지만 못 가진 인생을 표현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맞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기는 이걸 또 자기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엔 이건 내 산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혜준이랑도 만약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뭐 이런 것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대사로 가볼게요. 이것도 설의 대사인가요? 네. 네.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은 시작됐죠. 이것도 근데 참 또 여기서 절절해. 진짜 빡치는 게 또 이러잖아요. 네. 내가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했었나요? 라고 하잖아요 또. 답으로 그렇게 오죠. 네. 그래서 설애가 한 번 더 자살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새끼는 안 변하나. 그래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자살을 하지 않았으면 얘는 미결에 영혼으로 남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끝까지 지독하게 남아주마라고 마음을 다잡는 대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이 대사 어떻게 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의 이 감정의 어떤 모멘트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좀 정말 그 혜준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왔던 게 맞았지만 결국엔 혜준이 본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본인 또한 그런 쓰임이 다 한 이후에도 오히려 본인이 그때 시작해서 지금은 본인을 파멸하기까지 이르는 그 감정을 요거 하나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한 줄 요약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쵸. 날 사랑한다고 그쵸, 말하는 순간 사랑이 끝났고는 1부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된 건 2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한 영화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요 대사인 것 같아요. 감정선을. 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설에는 혜준이 다시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자 최악의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죠. 근데 이 말의 뜻을 혜준은 못 알아들었죠. 네. 그래서 설애가 죽을 때까지 그냥 몰랐던 거지. 죽기로 결심할 때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하셨지만 그 작가분이 사랑한다고 말 안 하는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또 혜준이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었나요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오늘 그 말맛이 야 너는 진짜 이렇게까지 찌질하게 끝까지 찌질하게 구냐?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넌 또 붕괴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뒤늦었죠. 많이 뒤늦었죠. 심지어 그 녹음본을 듣고 나서야 라고 깨닫잖아요. 그것도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약간 남자들이 요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순간 고마워야 될 순간을 때를 놓치죠. 네. 그러니까 좀 뒤늦게 깨닫는 경우. 그래서 막 헤어지고 나서 울고 이미 여자친구들은 다 마음이 떠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사인을 많이 줬는데 너는 그때는 못 알아채고 이제 와서 전화해서 뭐하냐. 이게 제 경험담 얘기였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하나 찌질한 경험인데 하나 또 생각나네요. 뭐 이런 것도 다른 케이스인데 헤어지고 나서 한 달쯤 지났었나? 술을 엄청 먹은 날이었어요. 근데 집 앞 거의 이제 집 다 와서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앞에 다른 커플이 엄청 꽁냥꽁냥 대면서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술 먹으면서 약간 이별의 감정으로 술을 먹었었는데 네. 두 그 커플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새벽 2시 반인가 전화를 잔이 했구나. 잔이? 네, 술 뭐해? 엄청. 네, 그랬어요. 야
내가 전화를 너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건 아닌데 그냥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전화를 했다. 더 찌질해져 버렸네. 네, 그렇죠. 다음 날 내 기억이 났죠. 아, 차라리 기억나지 말지. 예스. 네. 그다음에 근데 차라리 기억난 게 나. 차라리 기억 안 나고 여기에 전화했던 목록에 목록만 하면 기억이 나고 이제 좆되는 거죠. 이게 막 몇 분 통화 몇 분 했어. 그렇죠. 꽤 했어 막 이러면은 기억이 안 나. 최악이지 진짜 그럼. 그쵸. 네, 그때는 갑자기 헤어졌어. 찌질하면 아유 슬프네요. 네. 아 괜찮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단단해진 거잖아요. 다시는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근데 또 하는 보상이 또 하면 또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이 또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그렇죠. 네. 오만이죠, 오만. 네. 이렇게 또 얘기해봤고 이제 혜준이가 이제 그거잖아요. 불면증. 근데 이제 설애와 함께 할 때 이제 뭐 잠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거를 대비적으로 안정환과 함께 있는 그 침대에서는 잠을 못 자고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이다. 설애와 함께 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관객들도 다 알았는데 혜준만 몰랐다. 뭔가 섹슈얼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 장면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실 혜준이라는 사람이 되게 완벽을 추구하기도 하고 완벽하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 단 하나 모자란 점이 있다면 그렇게 본인의 그 패턴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것, 바이오 리듬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었는데 그거까지도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상대가 나타났다라는 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불면증 상태라는 걸 혜준이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부분 비몽사몽한 상태로 현실을 사는 거죠. 근데 본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잠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또 설명해주는 포인트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그 설애랑 혜준이 같이 차에서 이동할 때 처음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내리기 직전에 보면 혜준이 잠깐 졸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혜준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좀 보이는. 잠깐 졸잖아요. 잠을 그렇게 안 자던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 건 사랑한다는 거로 연결이 되니까. 그 씬에서 그 살짝의 그 손끝 짜릿하지. 그러니까 짜릿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그 만약 시작한 연이었으면 짜릿했겠지만 이 두 사람의 그 미묘하고 뭔가 슬프기도 하고 그 손끝은 좀 서글프죠.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이제 다 다른 많은 영화들에서 그런 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많이 나오죠. 새끼손가락에 닿을 듯 말 듯 하는 그런 뭐 화양연화나 아니면 뭐 연인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에서 나왔는데 그게 또 다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손끝으로 참 이미 잘 알 수 있는 것 같긴 해. 보면 악수를 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구나 아니구나를 호감이었다가 식었구나 이런 것 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참 잘 집어내고 참 손끝으로 많은 것들이 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둘 관계가 스킨십이 많지가 않아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륜을 저는 이 영화가 불륜을 비웃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볼 수 좀 명작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스킨십이 많지 않아서 이 감정을 스킨십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연출로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내는 거에 있어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가장 뭐 밀도가 높은 애정 씬은 뭐 그냥 송광사 그쵸. 때 정도? 그때가 좀 셔츠 뒤진 그 코트 뒤지는. 그러니까 난 호미션에서 차라리 키스하는 장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 네, 키스하죠. 그 키스 근데 달콤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일방적이기도 하고 약간 공포 이게 좀 잡아먹는다는 느낌도 들고 난 솔직히 거기서 한번 설애가 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냐면 그 앞에 걔네 그 자살하는 장면 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얘는 혜준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다. 처음 봤을 때는. 아니면 같이 떨어지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니까 그 키스가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긴 했는데 오히려 그 키스도 안 넣었으면 더 명작이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요. 네. 저는 오히려 호미산에서 너무 설애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스릴러였다가 결국에는 처음 볼 때, 그러니까 스릴러였다가 이게 결국에는 애정 영화구나를 확인해 주는 게 이제 이 설의 대사였던 네.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영화가 끝이 나고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애정이었다는 걸 두 번 세 번 영화를 보게 되면서 알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대사를 넣음으로써 처음 보더라도 아 이건 애정이었구나를 확정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사 자체가 정말 잘 쓴 대사고 좋은 대사지만 너무 이게 딱 대놓고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매겨주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여러 번 봐도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은. 역시 아무리 완벽한 영화도 우리끼리 아쉬운 건 있네요. 저는 없었습니다. 네. 저는 없었어요. 네. 압류. 네, 그래요. 기회 주자. 네. 진짜 뭐냐? 이렇게 느낌도 있잖슨? 있잖슨? 갑자기? 나쁜 여자예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네요. 네. 마지막 이제 씬을 얘기해 보죠. 마지막은 이제 그 이제 바다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위스키 한 병인가요? 술 빼갈 같은 거 아니었어? 아닌가? 백주였나? 보드카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 센 술. 네. 그거 하나를 마시면서 이제 그 바다와 함께 잠기는 씬으로 영화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 봤을 때 이렇게 끝낸다고? 너무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자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박찬욱답기도 하면서 너무 비현실적이면서 와 너무 좀 경이로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약간 꿈 같죠 사실. 말이 안 돼. 우리가 헤쳐나올 거야 분명히. 근데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게. 그 몇 분 사이에 왔는데 못 찾는다는 게. 그것도 거기서 설애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비현실적인데 또 이 영화니까 어울리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해안에 그런 바다가 없는데. 아 그런가요? 이렇게 막 밀썰물이 크게 느껴지는 바다는 없어서 되게 좀 약간 안개가 막 자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실제 촬영 장소는 부산 그쪽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해나 아마 그쪽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장면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신화적으로 읽혔다라는 게 사이렌 요거랑 네,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잖아요. 현실에 떠다니는 인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받아서 이 영화가 계속 이제 처음에 그 마케팅에서도 써먹었던 게 그 빛에 따라서 어디는 녹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 드레스를 갖고 막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이기도 한 맞아요. 굉장히 모호한 그런 장치들을 계속 주려고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드레스도 그랬고 이게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신화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실제에 기반한 어떤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 설의 집에 있는 어떤 벽지가 보면 산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파도로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산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모두 이 그 주제가라고 하는 이 안개 속에서 헤매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 정서들을 그 굉장히 다양한 그 오브제라든지 미장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보여주고 있구나. 이야기 극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설에도 한국인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또 중국인이기도 하고 신비한 존재. 네, 신비한 존재로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을 진짜 전반적으로 딱 다 둘러싸고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서사의 마지막에 종결까지도 그런 식으로 읽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설의 뭐 어떻게 보면 비참한 끝맺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저는 그게 약간 그 동화나 신화 속 인물처럼
네.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남겨졌다라고도 익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간 이제 판타지처럼 끝나는 건데 네. 뭐 이거는 그냥 설애의 혜준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네. 표현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흔적도 없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사라져주는 게 이 사람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그렇게 사라지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존재도 찾을 수 없게 그냥 없었던 사람인 네, 것처럼. 아예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안개처럼 나왔다 삶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근데 의미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게 이 사람을 위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설애의 죽음 방식. 그리고 설애는 처음부터 높은 곳을 되게 무서워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진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였는지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편이랑 그 산도 안 가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산 같은 산을 사랑하지만 자기는 높은 곳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인 바닥으로 들어가진 않았나. 그게 이 남자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그 남자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뒤늦게 또 나타나서 막 울부짖으면서 찾는데 찾고 이런 게 참. 전 가증스러웠습니다. 이게 바보야. 바보들이다. 으이그 이제 와서 좀만 더 빨리 하지 막 이런 느낌. 네. 이런 거는 약간 좀 이제 흔한 연인들의 뒷모습 같기도 하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게 남자분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서 마찬가지죠. 뭐 여자들도 뭐 그런가요? 있을 때 잘해. 그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이 장면 보면서 그 예전에 그 비빈가 그 여자애가 요즘에 예전에 좀 나왔던 노래인데 뭐 흠뻑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그 시가 네 이정아 시네. 네 맞아요. 그 낮은 곳으로라는 시인데 그 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살짝 뭐 읽어주실까요? 제일 유명한 구절 부분만 읽을게요.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괜히 명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장면이랑 이 시랑 너무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밀려와서 나는 너에게 영혼으로 남고 싶다라는 게 설애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그렇죠. 뭔가 이 시를 영상화한 것처럼 네. 보이는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뭔가 천재들은 통하는 게 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통하. 예술적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뭔가 생각하는 맞아. 이미지들이 다 하나로 통일이 되나? 뭔가 또 삶에 대한 통찰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술이나 시나 영화나. 네. 그죠. 근데 영화랑 시랑 또 통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소설이나 드라마면 뭐 영화는 시다. 왜냐면 그만큼 압축을 많이 해서 이미지로 막 표현하는 게 시와 영화의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생각한 건 아니고 누가 들은 건데. 그렇죠. 누군가 유명한 누군가가 했겠죠. 이재익 PD님이 한 말씀. 나인틴에서 했던 말이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씬으로 이제 영화를 훑어봤고 정말 뭐 구석구석 얘기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설애가 안 죽고 이제 둘이 이제 그러니까 행복까지도 아니야. 둘이 만나게 된다면 행복할까? 계속 그 사랑이 연속될까? 힘들죠. 그렇죠. 힘들 것 같죠. 네. 설애는 끝까지 좋아할 줄 모르나 혜준이 이제 손절 막 힘들어할 것 같아요. 못 견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웃겼던 게 그 혜준이 계속 설애가 자기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둘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른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이고 오히려 혜준은 자기 와이프랑 둘이 되게 결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야 너 T야라고 하는 그 둘 다 T야. 그렇기 때문에 둘은 이슈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계속 연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애는 완전 반대인 사람이잖아요.
감정의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그 엄마 죽인 것도 그렇고 그 할머니 계속 위태하고 그 살인의 동기들이 보면 다 감정 때문이에요. 그 감정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해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이성의 끝판왕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서로 달라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비슷해야 사랑하기 오래 가죠. 그치, 오래 가려면 비슷해야죠. 다르기 때문에 스파크는 띄었지만. 그래서 제 생각인데 둘이 만약에 뭐 결혼을 했건 뭐 어쨌든 이제 얘도 이혼했으니까 이혼을 와이프가 갔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 치면 나중에 설애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설의 패턴은 남편을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전에 앞에 얘기했지만 설애는 해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미결 사건. 해준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다잖아요. 그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걸 선택한 거니까. 어쨌든 이제 죽음의 대상이 이제 자기가 아니라 반대로 가겠죠. 그래서 완벽한 사랑을 만들겠죠. 아, 그렇죠. 완벽한 사랑을 위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안정환과 장혜준도 서로가 서로를 안 사랑한다는 건 알잖아요, 사실. 서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먼저 그걸 깨기 싫어하는 거죠. 그 틀을, 견고한 틀을 깨기 싫으니까 이제 서로 그냥 노력을 하고 서로에게 서로가 진심을 얘기하지 않고 뭐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근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해주는 이렇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안정환에게 더 끌리는 것보다 안정환이 이야기했듯이 늘 살인과 뭔가가 사건이 있어야 좋아하잖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준에게. 알고 있는 거죠. 해준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늘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늘 변수가 있어야 되고 자극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에서 다시 본인이 그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매칭이 그렇게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애와 해준이. 둘 다 이벤트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한다 이것보다 해준은 늘 변수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이런 곳에서 본인이 거기서 안정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제 설애는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고 발생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주는 안정적인 삶에서 자기 이외의 이벤트들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틀은 그대로 있고 이벤트들을 자기 외의 그 프레임 밖에서의 그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설애는 그 이벤트 자체인 사람이야. 그렇지. 모든 삶이 본인이 이벤트인 거죠. 본인이 이벤트인 거야. 본인이 그 프레임 자체도 없어. 그냥 지키는 것도 없고 그거 자체가 없고 그냥 본인이 이벤트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둘은 이렇게 처음 시작은 해준의 그 궁금증과 뭔가 그 신기함 때문에 갔지만 그게 연속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원래 부부처럼 그렇게 계속 그 부부 관계라든지 이게 맞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이게 일상이 되는 걸 해주는 원치 않은 것 같거든요. 절대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으로서는. 좋아는 하고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은 되지만 이게 내 삶의 주가 될 수는 없다. 저는 이 얘기 받아서 그러니까 설애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고 해주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는 허물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주는 뭔가 이 살인과 이런 거에 옆에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건이 일어난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그걸 서술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공끼리 사랑을 하는 거지 주인공과 작가가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애가 이제 설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어떤 그런 로망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구원이 돼버렸을 때 설애를 그 남자가 여전히 사랑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의문이 든다는 거죠. 아마 내가 해준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설레고. 길어는 낭만이 없어. 낭만이 없어. 그 얼마나 낭만이. 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해봤고요. 혹시 뭐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짧게 한번 추천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좀 비슷한 결이긴 한데 저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화양연화였거든요. 비슷하죠 결이. 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 화양연화 마지막에 거기 어디요? 싱가포르였나요? 싱가포르 아니고 그 뭐냐? 말레이시아였나?
방콕 이름 뭐지? 앙코르와트 맞아, 가서 앙코르와트. 그렇게 속삭이잖아. 자기 이제 진실을 말할 때 애잔하죠. 너무 그 씬.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막 그 서로 막 옷끼리 스치면서 지나가고 막 이런 씬들이 되게 뭔가 농밀하고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뭐 섹스씬이나 어떤 키스씬 하나 없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마지막에는 뭔가 애절한 느낌으로 절절하게 끝나버리는 게 거기도 참 마무리가 맞아요. 네, 굉장히 좋았던 영화였지 않나. 그래 불륜이에요. 불륜인데 이게 아름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래도 저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주잖아요. 그들의 배우자들이 먼저 다른 불륜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저들은 그래도 진짜 사랑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영화도 여러 번 볼 때마다 저게 저런 감정이었구나라고 한 번씩 다시 되새기게 되는 영화예요. 네. 실제로 헤어질 결심이 다시 나온 그 화양연화다. 화양연화랑 되게 대비돼서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그럴 것 또 같아요. 미장센이 너무나도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죠. 네. 영화 배경음악도 너무 좋고 네. 제가 오죽하면 그 비슷한 코트를 찾아 그렇게 헤매가지고 샀잖아요. 빨간색 코트를 또. 네. 화양연화 추천하셨고 화연님은요? 너무 많나요? 로맨스. 로맨스. 저는 이터널 선샤인 되게 좋아요. 네, 이터널 선샤인 좋아합니다. 저는 우울해갖고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 진짜 우울하긴 정말 우울한 끝판왕이긴 해요. 그리고 되게 슬펐어요. 저는 그 영화가. 슬퍼요. 너무 슬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뭐 굉장한 뭐 시각적인 장치들 그리고 뭔가 판타지적인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는 게 있기는 한데 이제 큰 서사로 보면 결국 가장 사랑하지 않았던 때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가장 처음에 사랑했던 때의 기억으로 끝나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되게 그 순서들이나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있을 때 잘할 걸 놓치지 말아야 했을 상대에 대한 어떤 애잔함 이런 것들이 되게 차곡차곡 쌓여서 마지막에 팍 터뜨려져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꼭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 되면 꼭 이거 찾아보시는 분들 많고 저도 그렇고 저도 두고두고 계속 보는 영화라서 네. 확실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로맨스 영화가 좀 덜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로코가 아니면 로코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좀 명작이라고 남고 사람들 계속 그 여운이 남게 하는 거는 그런 영화들이 완결이 되지 않아요. 네. 그 왜 작년에 나온 드라마죠? 그 25, 21? 네네. 그 두 사람도 이어지지 않잖아요. 네.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데 그걸로 욕을 되게 많이 먹었다고 난 그거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왜 욕을 하지? 너무 현실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너무 많고 그 20대 초반, 20대 초에 했던 연애가 사실 이제 지금은 풋풋한 어떤 그 추억으로 남아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물론 이제 진짜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죠. 네. 물론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살 수도 있고 그런 커플도 있는데 뭐 제 친구도 그런 커플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헤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두 사람의 상황이 바뀐 거고. 드라마가 현실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 되게 재밌는 로코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기대가 너무 컸었고 뭐 이래서. 그래 저는 그 25, 21도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둘이 이어지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영화로 치면 저는 라라랜드 같아요. 이게 제일 해피엔딩이지 않나.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아서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사람이 덜 연그렀어. 좀 뭔가 그 사랑의 끝이 결혼이라는 그 생각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결혼일 수도 있어요. 네.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꿈과 사랑을 동시에 이제 같이 이루려고 하다가
어쨌든 간에 꿈은 둘 다 이룬 거잖아요. 영화의 결말이. 네. 사랑은 못 이뤘지만. 네.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꿈과 사랑 둘 다 놓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죠. 네, 그렇죠. 그것만 해도 성공했죠. 네, 이 두 사람은 둘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베스트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둘 다 좋은 배우가 되고 유명한 뮤지션이 되는 거였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그것도 대박으로 크게 이렇기 때문에 그 서로 또 잔 감정 없이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건강한 거죠. 이만큼 해피엔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서도 뭔가 이 인연의 쓸쓸함, 그러니까 또 설레임, 뭐 뜨거운 만남, 뭐 이런 어떤 그리고 뭐 응원해 주는 것도 정말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좀 알게 되는.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 그 우울함까지 가지 않아도 뭔가 울림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라랜드 뭐 많이 분들 보셨겠지만 라라랜드가 좋은 로맨스 영화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터널 선샤인 보고 우울해질 때 우울해지시면 라라랜드 보고 신나게 기분 업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싱도 보고 그렇죠. 싱이 좀 더 매력 있는 영화긴 한데 거기도 러브가 좀 원에는 없구나. 원에는 없다. 저는 근데 라라랜드 첫 번째 씬을 너무 좋아해요. 네, 그것만 잠깐 좀 쳐졌다 싶을 때 좀 봐요. 네. 처음에 그 다 같이 고속도로에서 그게 딱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이 딱 그거였어서 저는 약간 두렵기보다는 되게 신났었거든요. 그 서울이 되게 놀이공원처럼 보였어요. 약간. 근데 그 느낌 약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젊고 꿈이 있으니까 뭐 어때? 청춘 영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런 말하기 좀 오글거리긴 한데 괜찮아요. 그 왜 2호선 위로 지나가는 구간 있잖아요. 왜 네. 왕십리부터 네. 성수 뭐 이런 쪽. 그게 약간 그걸 보면서 약간 놀이공원 온 설렘을 하고 그랬어. 그런 건 있죠. 네. 네. 내가 저도 그러니까 모노레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감정을 서울 처음 왔을 때 느꼈고 요즘도 가끔 느껴요. 저는. 가끔? 가끔 청년이네. 내가 이런 메트로시티에 일원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나파인 존나 차가운 도시 남자지. 그렇지. 뭐 이런 거야? 차갑게 펼쳐진 이 한강. 네. 그 약간 그런 아스팔트는 느낌으로 딱딱하지만 내 마음은 물렁물렁하지. 물과 같지 이러면서. 감성남들이네. 야. 도도하게 흐르는 저 한강 내 마음만 할까 뭐 이런 식인가요? 야 최근에 들었던 멘트 중에 최고다. 야 도도하게. 그 합정에서 당산 건너갈 때 네. 감성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해지는 시각이면 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때 앉아 있으면 안 돼. 서 있어야 돼. 그렇죠. 뭐 저기 7호선도 약간 비슷한 구간이고. 폰카를 한번 딱 찍어주려고 일어서죠 그때 다들. 그렇죠. 네. 그것도 팔짱 끼고 그렇죠. 보면서 아련하게 쳐다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로맨스 영화까지 소감 간단하게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하시죠. 네. 처음에 영화 이거 했을 때 너무 명작이라서 무슨 이야기를 감히 할까 했었잖아요. 근데 역시 명작이라서 이야기가 이렇게 장면 하나씩 하면서 또 이거 더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을 정도예요. 너무 재밌고 이래서 마스터피스들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한 몇 년 지나서 다시 보고 다시 얘기해봐도 감상이 달라질 수 있을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지나면 또 저희들의 삶이 또 달라져 있으니까 좀 재밌지 않을까. 저도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인터뷰 영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개봉했을 당시에 봉준호 감독과 박찬욱 감독이 그 줌으로 인터뷰 그러니까 대담을 하는 게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있었죠. 네. 그거를 이야기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내 영화가 한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봤을 때 고전으로도 읽힐 수 있을까 이 후대 내 영화가 보여줬을 때 그걸 누가 한 말이에요? 박찬욱 감독이. 네. 그래서 이 고전의 어떤 느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쇼트들의 활용이나 아니면 그 씬바이씬으로 붙는 것들 그리고 막 카메라 줌인 줌아웃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그 뭐 히치콕 스타일이라고 되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딱 보고 나서 이거는 히치콕을 넘어섰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막 있는 단톡방에서 막 그 호들갑을 떨었었고 외신에서도 히치콕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전으로 또 익힐 수 있는 이런 영화가 또 하나 탄생이 되지 않았나. 그 박찬욱 식의 그 히치콕 버전은 뭐 히치콕을 보면 되고 버전 2는 박찬욱을 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후대에.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거대한 명작이다 분명.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저는 이 이후로는 그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을 의심 없이 기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동조자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HBO 드라마를 아마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촬영 끝났고 아마 뭐 후작업 포스트 프로덕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도 그리고 이 뒤에도 나올 모든 작품들까지 너무나도 반갑게 모든 작품들을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박찬욱이 손댄 작품이라면 의심 없이 볼 것 같아요. 뭐 인터뷰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대중적이다. 네. 가장 대중적인 게 이렇게 마스터피스로 나왔다고 하면 각 잡고 만들면 얼마나 이게 가장 대작이 대중적이라고 나올까. 그랬어요? 네. 그럼 JSA는 뭐가 돼? 그거 뭐 어떻게 JK가 만들었나? JSA. 이건 감독이 아니라 연출 각본 아니었어요? 아니었나? 연출이 감독이죠. 맞네. 네.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저는 뭐 박찬욱, 봉준호 하면 항상 봉준호 얘기했는데 꼭 박찬욱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되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기 사회 전반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거는 박찬욱은 좀 개인의 이야기잖아요. 개인의 감정이죠. 근데 제 취향에는 봉준호 쪽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보고 얘기도 해보면서 박찬욱도 재밌네. 나랑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네. 이걸 다시 한번 좀 알게 하는 그런 것 같았고. 예.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모든 영화들이 네. 너무 지저분한데 예뻐요. 찜찜하게 예뻐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누구나 동등하게 갖고 있는 이 보편타당한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뭐 덜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계급 의호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에 한 번이라도 고민을 좀 해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조금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다라면 사실 그런 생각 없이 영화를 즐기는 모든 분들은 사랑의 감정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똑같이 그쵸, 인류 보편의 감정 고민을 해보고. 봉준호 영화는 자기가 좀 엘리트다 아니면 고위층이다라고 생각하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사회에서 뭐 0.5%에 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영화가 상도 탔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거니까 계층과 상관없이 조금 더 이게 더 대중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뭔가 내 은밀한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면 내 은밀한 취향을 들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도 되나? 뭔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건드리는 그런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건드리고. 근데 그걸 또 굉장히 대놓고 자랑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또 표현을 하는 게 박찬욱 감독만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허위의식을 고발한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내 지적 허세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니 그래 나도 당당하게 내 감정은 이런 감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소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또 확 길어지고. 그러니까 못 담아 다. 할 말이 너무 작품에 대한 극찬을 끝낼 수가 없어서. 난 별로였어. 소감에도 담아봤네요. 네. 별로였다고요? 난 영화 별로였어. 그래요. 말은 많이 했지만 그냥 그랬어. 그래요. 엉엉 울어놓고. 그쵸. 별로 안 슬펐어 이렇게 가는 거랑 비슷하죠. 네, 뭐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네.
뭐 뭔가 할 말이 하면 계속 할 것 같은. 아니 그만해요. 아니 느낌이지만 아쉬울 때 아직도 떠나야. 할 건 다 많아. 솔직히 하려면 더 풀 수 있어. 그럼요. 썰풀려면 더 풀 수 있어. 근데 아쉬울 때 떠나야 그쵸. 이제 완성이 되는 거 아닐까.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듣고 이런 부분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또 이제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하면은. 그렇지. 1년 지났지만 충분히 할 이야기는 많으니까. 그럼요. 댓글 저희 방송 많이 없는데 댓글 좀 남겨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네. 협박. 네. 그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끼리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